자, 두 번째 과목, 식품화학에 대한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분광 강독의 스펙트로포토메터의 비타민C를 정량 분석할 때 흑광도와 비타민C의 농도 관계를 설명하는 법칙에 대한 문제입니다. 스펙트로포토메터를 가지고 단백질을 정량하거나 많은 어떤 물질의 정량 분석에 많이 쓰이는데요. 자, 이때는 바로 1번 람베르트 비율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람베르트 비율 법칙에 따르면 공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보시면 A는 자, 흑광 강도 A는 자, A는 입실론 CL입니다. CL. 여기서 A는 흑광도. 자, 흑광도는, 자, 입실론이 뭐냐면, 바로 몰 흑광 개수입니다. 각 물질마다 몰의 흑광 개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C는 농도, 컨센트레이션 농도, 물질 농도, L은 빛이 통과하는 경로의 길이. 자, 이게 경로의 길입니다. 길이를 매죠. 따라서, 자, 흑광도는 몰 흑광 개수, 그 다음에 농도와 경로의 길이에 비례한다. 자, 지난번 시험에서 람베르트 비율 법칙에서 뭐냐면 어떤 특정 지수 있죠. 예를 들어서 다음 중 람베르트 비율 법칙에서 흑광도와 비례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에서 보기로 흑광 개수, 경로 길이, 농도, 그 다음에 다른 엉뚱한 거. 그건 다른 엉뚱한 거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22번. 자, 관능검사 중에서 흔히 사용되는 척도의 종류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우리가 지수 척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관능검사에서는 흔히 명목 척도, 서수 척도, 비율 척도가 우리가 이루어집니다. 척도라는 것은 하나의 지표라는 거예요. 명목 척도라는 것은 우리가 특정 속성, 이거는 명목이니까 어떤 특정 속성을 그대로 서술하는 거예요. 서술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은 달다. 이거 짜다. 이런 식으로. 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맛과 짠맛과 쓴맛은 명확하게 정의가 다르죠. 그래서 어떤 특정 속성이나 정의를 그대로 말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명목척도입니다. 서수척도는 말 그대로 서자가 순서, 즉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순위를 매기는 거. 자, 그래서 이게 보면 예를 들어 이거는 순서를 매겨요. 순서나 우열을 하는 거예요. 우열. 더 뛰어나고 더 예를 들어서 매우 좋다 있죠. 매우 좋다가 그 다음부터는 좋다, 그 다음에 보통이다, 그 다음에 나쁘다, 그럼 뭐죠? 엄청 나쁘다, 현저히 나쁘다, 나쁨,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서수척도입니다. 여러분들 서수척도로 하는 게 있나요? 우리가 품질평가할 때 관능검사에서 있죠? 어디 있어요? 식품공전의 바로 관능검사법입니다. 식품공전의 관능검사법은 뭐예요? 성상시험법, 관능시험법 있죠? 자, 우리가 흔히 공전의 시험법에 나와 있습니다. 성상시험법, 관능시험법은 어떻게 해요? 외관, 그 다음에 풍미, 조직감, 색깔. 색깔이 제일 위에 오는구나. 제가 순서를 조금 잘못 기재했네요.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자, 이거 있죠? 색깔, 풍미, 조직감, 외관. 자, 이걸 어떻게 평가해요? 5, 4, 3, 2, 1. 이것도 5, 4, 3, 2, 1. 이것도 5, 4, 3, 2, 1. 이것도 5, 4, 3, 2, 1로 평가하잖아. 각각을 평가해서 어떻게 해요? 자, 득점을 했을 때 합격과 불합격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 득점을 해서 평균하죠. 평균. 즉, 색깔 5점 만점, 풍미 5점 만점, 조직감 5점 만점, 외관 5점 평가해서 그것을 나누었을 때 평균이 몇 점 이상? 3점 이상이고, 그 다음에 1점 항목이 없어야 한다.
자, 여기 나오는 색깔, 풍미, 조직과 외관 3, 1은 필답 시험에 나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소스 척도죠. 왜요? 5가 매우 좋다. 좋다가 4점. 그냥 보통이다 3점. 나쁘다가 2점. 매우 현재의 나쁘다 1점. 이렇게 평가해서 하는 것이 바로 실제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 바로 이것이 굳이 관능평가의 척도를 하자면 서수 척도를 할 수 있고 이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기에서도 중요하고 실기에서도 중요합니다. 특히 3.1 있죠. 3.1 항목 4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비율 척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거는 절대적인 0점이 존재하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0점이 있는 척도죠. 0점이 있는. 어떤가요? 이거는 이제 뭐 어떤 무게이죠. 길이 같은 거잖아. 어떤 물리적인 양은 있죠. 이게 바로 비율 척도입니다. 그래서 뭐 지수 척도라는 말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명목 척도, 소수 척도, 비율 척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3번 삶은 달걀의 난항주의가 청력식으로 변하는 주요 원인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보기를 보시면 비타민C가 산화되어서 노른자와 철이 결합했다. 자, 삶은 달걀에 비타민C가 있다는 것은 좀 아니죠. 비타민C는 주로 과일이나 채소류 같은 그러한 식물류에 있지 동물류, 특히 이런 달걀에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열에 의해서 탄닌이 분해되어서 철이 형성돼요. 탄닌이라는 것은 우리가 녹차라든지 또는 떫은 감에 바로 그 떫은 맛 성분이 탄닌이죠. 또는 커피 같은 데 있는 거. 따라서 달걀에 탄닌이 있다는 것은 좀 그거는 또 적절하지 않죠. 자, 그다음 달걀 흰자의 황화수소가 노른자의 철과 결합하여 황화철을 생성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달걀 흰자에는 우리가 여러분 계란의 흰자는 거의 99%가 단백질입니다. 그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우리가 삶거나 열을 가하면 거기서 황이 나와서 황화수소 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황화수소가 나오면 거기 우리가 또 달걀의 노른자에는 각종 영양소 또 철분이라든지 또는 콜레스테롤 같은 이런 지방이라든지 또는 왜냐면 이 닭이 이제 병아리가 깨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기질환 영양이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그 흰자에서 발생한 황화수소하고 노른자에 있는 철분이 결합해서 황화철을 만들기 때문에 이게 좀 검게 어둡게 그렇게 보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3번이고요. 이 황화철은 이게 해롭지 않습니다. 무해합니다. 그래서 이 황화철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유해성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노화를 억제하는 항산화 작용하는 단백질. 여기서 노화를 억제하는 항산화 작용이라는 것은 바로 비타민 E를 얘기하고 있죠. 비타민 E, 다른 말로 토코페롤입니다. 자, 우리 토코페롤은 당연하게 항산화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산화제로 사용되고 있죠. 산화방지제로 사용되는데 우리가 자연적인 이게 자연 성분에 있습니다. 우리가 식용 유지 같은 거 할 때, 즉 지방의 산화가 상당히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콩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우리가 뭐 콩기름을 짜기도 하고 해바라기 씨에서 해바라기 기름을 짜기도 하는데 각종 식물류의 식물성 기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코페롤에 의하여 자체 항산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인 항산화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타민C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그런 작용이 있지만 산화방지 작용이 있지만 이거는 노화를 억제하는 것보다는 주로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없애는 그런 기능을 하죠. 그래서 비타민 E가 더 정확한 답변이거나 비타민 K 같은 경우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죠. 그래서 비타민 K가 부족하면 피가 잘 굳혀지지 않습니다. 자,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각이죠. 우리가 시력이라든지 그러한 눈의 기능, 시력 기능에 우리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매운맛과 관련 있는 성분을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알리신, 진저롤, 캡사이신 2번과 3번과 4번은 매운맛이고요. 탄닌은 우리가 떫은 맛이죠. 매운맛이 아니죠. 떫은 맛. 자, 알리신은 주로 있는 것이 이거는 마늘입니다. 마늘에 있는 성분으로 자,
알리신이 풍부한 마늘까지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올 수 있거든요. 알리신은 마늘이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진저로는 우리가 생강입니다. 생강이 이름이 진저인 거 아시죠? 그래서 생강에서 매운 성분을 진저로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캡사이신은 고추입니다. 고춧가루나 고추에 우리가 청양고추가 왜 맵습니까? 바로 청양고추 안에 캡사이신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식품화학에서 말하는 식품의 맛이죠, 맛. 자, 식품의 맛은 우리가 4대 기본 맛이 있고, 또는 여기다가 한 개를 추가해서 5대 기본 맛, 이렇게 얘기합니다. 식품의 맛은 종류가 5가지예요. 4가지가 5가지. 그래서 4가지는 뭐냐면, 단맛, 쓴맛, 신맛, 짠맛입니다. 그 다음에 5가지는 이 4가지 맛 더하기 감칠맛입니다. 그러면 이 4대 기본맛이나 5대 기본맛이 뭐가 안 들어가요? 바로 매운맛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운맛은 기본맛이 아니고 매운맛은 뭐예요? 통증이에요. 아프면 아픔, 페인 되겠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우리 피부에 따가운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식품학에서 맛이라고 분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끔 다음 중 식품에 그죠? 맛에 매운맛이 들어간다. 틀린 표현을 고르라. 이런 나오고, 또는 다음 중 식품의 기본 맛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할 때 매운맛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맛에는 이렇게 기본 물질이 있죠. 단맛은 우리가 표준 물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화학에서는 이런 물질이 내는 맛이 이 맛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단맛은 설탕이 표준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쓴맛은 우리가 퀴논이거나 또는 카페인이죠. 퀴논계 이런 것들이. 이게 바로 쓴맛이고, 신맛은 우리가 각종 산이, 유기산이 다 신맛을 냅니다만, 구연산이 기본입니다. 식초산도 신맛을 내고 하지만, 그 다음에 짠맛은 바로 모든 염이 짠맛을 내지만, 소금, 즉 NaCl이 내는 맛이 바로 짠맛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감칠맛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글루탐산이 되겠죠. 그래서 요 5가지 기본 맛과 그 다음에 5가지 기본 맛의 성분들까지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26번. 식품의 드건흡수 구간은 3구간으로 나눌 수 있다. 그중 B구간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자, 이건 B가 두 번째 구간인데요. 자, 식품의 드건흡수 곡선은 첫 번째, 여기는 A, B, C로 했습니다만, A라고 합시다. A 구간, B 구간, C 구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제1구간, 제2구간, 제3구간으로 말합니다. 이거는 A, B, C든 1, 2, 3이든 관계없어요. 일단은 A 구간은 뭐냐면 단분자층 영역이죠. B는 다분자층 영역이죠. C는 모세관 응축 영역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드건흡수 탈수곡선을 그려보면, 자, 가로가 AW, 이쪽이 좀 높아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상대습도, 일단 상대습도가 죄송해요. 자, 우리가 이 영역을 왜 나누냐면 바로 반응 성분이죠. 즉 우리가 반응 속도, 화학 반응의 속도, 그 다음에 미생물의 증식 속도가 되겠습니다. 즉 AW와 미생물의 반응 속도, 증식 속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례관계를 나타내죠. 그래서 여기서 반응 속도랑 이 두 가지가 뭐예요? 바로 변질 반응이에요. 우리 식품을 부패 변질하는 반응, 그 다음에 미생물의 부패 변질에 우리 식품의 부패 변질시키는 요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미생물, 두 번째 화학 반응. 그래서 이 반응은 변질 반응, 부패 반응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존을 세 가지 나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세 번째 존, 두 번째 존, 첫 번째 존. 여기서 단분자 전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체 식품의 표면, 이 고체 식품입니다. 고체 식품의 표면에 자, 식품의 분자들이, 물 분자가, 수분의 분자가 한 층만 이루어져 있어요. 한 층만. 그런데 한 층으로 식품의 표면을 다 둘러싸기도 부족합니다. 지금 이 동그라미 하나가 물 분자를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 고체 식품의 표면에
첫 번째로 달라붙은 이 수분은 결합수입니다. 그래서 다음 부착 증정에서는 100% 결합수입니다. 이건 오로지 결합수밖에 없습니다. 결합수. 자, 그 다음에 다 부착 증정이고 말 그대로 다 분자층이 다 여러 층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한 층을 다 싸고 그 위에 2층이나 3층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때 수분이 작아요. 많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되죠. 보면 여기도 보면 이 다부착 증정에서는 뭐냐면 역시 결합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합수가 다수고 결합수 검은색 그 다음에 자유수가 지금 파란 거 있죠. 이게 소수예요. 소수예요. 따라서 화학 반응이라든지 미생물의 증식 속도는 바로 미생물이 화학 반응은 자유수가 관여합니다. 따라서 뭐예요? 첫 번째 다부착 증정과 두 번째 다부착 증정도 반응이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모차 음수증정은 흐르는 물이 주주주 흐르는 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그냥 자유수가 거의 절대적으로 많아요. 절대적으로 많아요.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 번째 조건에서 뭐예요? 바로 화학 반응이나 미생물 반응이라는데 미생물 반응은 세 가지죠. 여기 보면 미생물이 이렇게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증가하고 이렇게 증가합니다. 자 여기서 각각의 아시죠? 첫 번째 뭐예요? 세균, 두 번째가 뭐예요? 효모, 세 번째가 뭐예요? 곰팡이죠. 그래서 세균은 0.91 이상에서 증식하고 효모는 0.88 이상에서 증식하고 곰팡이는 0.80 이상에서 증식하니까. 그래서 건조해서 가장 먼저 죽는 게 뭐예요? 세균, 두 번째 효모, 세 번째 곰팡이. 그래서 일반적인 화학 반응 보면 일반 화학 반응은 보통 단부자 증정에서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인 무슨 산화 반응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모차 음수증정이 많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존은 낮습니다. 그런데 단부자 증정 같은 경우에도 화학 반응 중에서 되게 많이 일어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되게.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래서 이 파란색이 뭐냐면 바로 지방의 산화 반응입니다. 지방의 산화 반응. 왜냐하면 이 고체 식품이 지방이라고 했을 때 지방은 산소와 결합하는 자동 산화를 잘하죠. 가만히 놔둬도 산소와 반응해서 산패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공기 중에 산소가 공격을 하는데 뭐예요? 만약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들어갈 때 이게 튕겨 나갑니다. 그래서 안 되지만 여기는 빈 곳을 공략하면 되죠. 빈 곳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분이 너무 없어서 고체 식품을 한 층을 다 둘러쌀 만큼의 결합수가 없을 만큼 수분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식품의 표면이 공기와 직접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 산화 반응이 크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이 첫 번째 존, 즉 단분자 증정에서 우리 식품의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기를 100%, 산소를 100% 차단해야 돼. 그래서 이 반응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바로 금속 캔으로 포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이거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분유죠. 분유의 포장이 뭐예요? 캔이잖아. 캔, 금속 캔, 깡통. 왜? 이 세상에 여러분 비닐, 페트병이나 비닐은 숨구멍이 있어서 산소가 통과해요. 공기가 통과해요. 미세하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이 세상에 완벽하게 모든 공기를 100% 차단하는 포장재는 금속캔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맥심 커피 같은 거, 그러한 스틱 커피 이런 거 있죠. 자, 이것도 보면 바로 여기가 이 안에 있는 프린 분말이라든지 커피 자체가 AW가 안전하지 이쪽이거든. 그래서 뭐예요? 이거 보면 이 포장재 안이 은박지가 입혀져 있죠. 그래서 포장지가 비닐 포장지 한 겹이 아니고 여기다가 은박지를 입혀가지고 한 몇 겹에 좀 두껍고 단단하고 일반적인 얇은 투명 비닐봉지와 좀 다른 특수 포장지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왜요? 산소를 100% 차단해야 되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게 없다면 포장에 대한 것이 없다면 이 존 1, 즉 단부차 증정은 또 건조식품의 경우에 저장성이 좋다 나쁘다? 나쁘다입니다.
저장성이 나쁘다입니다. 이게 좋다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당연히 부패, 변질, 미생물 증식 활발하기 때문에 나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건조식품의 경우에 AW를 따지는 것은 건조식품이에요. 건조식품에서 가장 식품의 안전성이, 보존성이 뛰어난 구간은 존 2 다분자층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문제 있거든요. 자, 수분 활성도가 가장 낮은 존 1 다분자층 영역이 가장 식품의 보존성이 좋다. 그건 뭐예요? 맞다, 틀렸다? 틀렸다.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식품의 드그노스 곡선은 상과 나눌 수 있는데 그중 B구간에 대한 설명. 자, B구간이 다분자층 영역이죠. 자, 다분자층 영역은 자, 1번 수분의 다분자층 영역이다. 맞는 표현이고요. 2번 수분은 주로 결합수 형태로 맞죠? 주로 결합수죠? 주로 결합수. 식품의 최적 수분 함량. 이거 최적 수분 함량이라는 것은 뭐다? 보존에 가장 바람직한 수분 함량 맞죠? 그래서 이 말 식품의 최적 수분 함량 뭐다? 보존에 바람직하다. 이 말과 즉 2번과 3번은 같은 표현입니다. 정답은 4번이죠. 틀린 것이니까 자, 이 4번은 바로 존 3 모세관 은층 즉 C 영역에 대한 설명이므로 26번의 답으로는 우리가 틀린 것이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26번에서 B 구간이 바로 다분자층 영역인데 다분자층 영역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영역에 우리가 존재하는 그 건조식품을 중간 수분식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IMF죠. Intermediate Moisture Food라고 얘기하고요. 대표로 어떤 게 있냐면 잼류 같은 거죠. 잼, 살라미 있죠. 살라미. 그 다음에 반건조 오징어. 자, 이런 것들은 자, 뭐예요? 우리가 즉 눈으로 보기에는 수분이 조금 존재하는 것 같아. 물기도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뭐예요? 대부분의 수분들이 다 결합수 형태로 존재하는 대부분의 수분이 설탕에 절여 있거나 어떤 단백질과 결합되어 있거나 이러한 결합수 형태로 존재된 거기 때문에 자, 수분이 있으므로 촉감이나 이런 건 좋지만 상대적으로 모든 수분이 거의 대부분의 수분이 결합수로 존재하여 보존성이 좋은 그런 식품을 중간 수분식품이라고 합니다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리 또는 제조 공정 중 발생하는 거품의 특성이 옳은 것은 자, 우리 거품이라는 것은 액체에 기포가 분산되어서 이렇게 동그란 방울을 형성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공기와 물이 결합해서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안정된 상태는 아니죠. 우리가 물에서 거품이 발생하면 터집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 거, 그래서 이 말이 틀렸어요. 지속적으로 안정된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거품은 금방 터지죠. 자, 그 다음에 유화제 없이도 쉽게 형성되며 표면장이 낮다고 했는데, 자, 뭐냐면 일반적으로 거품은 유화제가 우리가 비누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말하죠. 이거 넣으면은 유화제를 넣으면 되죠. 그래서 유화제 없이가 유화제를 넣으면 더 잘 만들어지죠. 없이가 넣으면이고요. 표면장력이 우리가 낮다가 아니고 높답니다. 그죠? 거품은. 표면장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거품이 형성됩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이나 계면활성제. 자, 계면활성제가 유화제와 같은 편입니다. 단백질이나 계면활성제가 표면에서 안정화 역할을 하죠. 이거 맞죠? 그 다음에 거품 형성이 쉬울수록 거품의 안정성이 높다. 이거 틀렸습니다. 거품이 형성이 잘 돼서 거품의 안정성이 낮습니다. 거품이 잘 파괴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우리가 비누 거품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뭐 달걀 같은 그런 어떠한 단백질 액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거품이 잘 형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거품이 형성되면 거품이 잘 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단백질이나 이런 계면활성제가 표면에서 안정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농축을 하거나 자, 이런 농축할 때, 그죠? 이때 거품이 표면에 생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품 표면에서 뭐예요? 그 증발을 방해하죠. 특히 어떤 거? 단백질이라든지 또는 지방질 같은 거, 지질이라든지 또는 유화제, 이런 함량이 높은 식품 같은 경우에는 얘들 때문에 거품이 막 생성돼가지고 자, 표면에서 우리가 농축을 해서 이거 날려야 되는데 거품이 샥 형성돼가지고 거품이 안 터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밑에 있는 액체의 수분 증발을 방해한단 말이야. 자, 이럴 때
거품을 제거하는 걸 사용하죠. 그게 뭐예요? 바로 소포제죠. 소포제. 자, 소포제는, 자, 이 단백질이나 지질, 유화제를 많이 함량한 식품 같은 경우로 소포제 사용 대표적으로 규소수지입니다. 규소수지. 규산이 아니고 규소입니다. 제가 잘못 적었네요. 실리콘 레진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도 사용되는데요. 자, 뭐 우리가 뭐 각종 유기산도 사용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우리가 실리콘 규소수지 많이 사용하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오. 다음. 섬유상 단백질의 특징으로 온 것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백질은 형태에 따라서 섬유상 단백질과 구상 단백질은 동그란 어떤 그런 뭐 원형이나 이런 뭐 정사각형 정도 형태 이런 것들인데, 섬유상은 길다란 구조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 섬유상 구조 단백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정답은 2번입니다. 주로 구조적으로 우리가 동물에서 구조, 그래서 우리가 머리카락이라든지 우리가 신체에서 손톱, 머리카락, 손톱, 연골, 힘줄 이런 거 있죠. 자, 이 구성하고 대표적으로 얘는 콜라겐도 있고, 콜라겐, 그 다음에 케라틴. 자, 케라틴이 손톱이거든요. 그 다음에 엘라스틴은 뭐예요? 머리카락. 그죠? 샴푸 중에 엘라스틴 있죠? 그 엘라스틴 머리카락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우리 머리카락, 손톱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머리카락이 녹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뭐냐면 물의 불용성이에요. 물의 불용성이고 어떤 길다란 구조, 우리가 손톱도 보면 여러분 손톱도 잘 보시면 이게 넓게 되어 있지만 이게 세로로 이렇게 우리가 케라틴이 이렇게 자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상으로 이렇게 선상으로 자란 거예요. 그래서 물에 잘 녹는다 했어요. 물에 잘 안 녹죠. 효소는 주로 구상. 그래서 1번 자체가 주로 완벽하게 구상 단백질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는 주로 섬유상이 아니고 이건 구상이고, 그다음에 혈액의 알부민도 구상이에요. 구상. 그다음에 주로 식물성 아니죠. 식물성 단백질보다는 주로 동물성 단백질. 그래서 주로 왜냐하면 머리카락, 손톱, 연골, 힘줄이 주로 동물성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주로 동물성.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 섬유산 단백질이 아닌 우리가, 자, 이런 원형 단백질 있죠. 원형 단백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알부민 같은 경우에, 알부민. 자, 알부민 구성 단백질인데 이 알부민 같은 경우에는 자, 뭐냐면 난백, 과 우리 혈액에 있어요. 우리 사람의 혈액. 난백과 혈액에서 주로 발견된 존재하는 단백질인데, 자, 이거는 우리가 주로 구상이거든요. 구상 단백질, 단순 단백질, 구상 단백질인데, 이거는 물에 잘 녹아요. 그 혈액에 녹아 있어요. 달걀 흰자에 여러분들 알부민이 녹아 있어요. 그렇게 뭐 달걀 흰자가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것하고는 조금 구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이 알부민, 이게 뭐다? 이거는 구상이죠. 그래서 차이점을 이렇게 두시고, 그냥 머리카락, 손톱, 연골, 힘줄이니까 콜라겐, 케라틴, 엘라스틴. 사람 피부도 마찬가지고, 왜? 피부에 뭐 머리카락 같은 거 이제 탄력 없으면 콜라겐 영양제 먹으라고 하잖아.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백질을 섭취를 하지 않아도 피부라든지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또는 손톱이 막 색깔이 변하거나 이상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고, 주로 우리가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가 또는 극단적인 비건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풍부하게 먹어야지만 우리가 신체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잘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9번 유지 기름의 산화 방지를 위한 항산화제 반응으로 오는 것은 모르는 문제입니다. 자, 보기를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항산화제는 산소와 직접 반응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이 말은 맞아요. 하지만 산화를 뭐예요? 촉진하죠. 이게 틀렸죠. 산화를 뭐예요? 억제하죠. 즉 산화에 관여하는 산소를 자기가 반응해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산화를 억제하죠. 억제. 자, 2번 키논 계열 화합물은 항산화제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키논 계열 화합물은 항산화제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키논은 이거는
자, 그 다음에 3번. 비타민 C는 지용성 아니죠. 비타민 C는 수용성이죠? 틀렸죠. 이게 수용성이죠. 수용성. 유지산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지용성은 아니죠. 예. 그 다음에 산화방지제는 유지 내 자유라디칼을 제거하거나 안정하죠. 여기서 자유라디칼. 이게 뭐냐면 이 자유라디칼이 바로 우리가 그 활성산소, 우리가 즉 유지를 산화하면 우리가 지방산 있죠. 지방산이 우리가 산화가 되면 우리가 활성산소 O2, 이 O하고 반응하면 이게 RCOH가 나오거든요. 이때 이게 바로 그 유리지방산소, 이게 또 다시 또 이게 또 활성산소가 나오거든요. 이게 O2가 활성산소. 그래서 이 활성산소 다시 또 이게 자유라디칼이 이게 반응하는데, 즉 산화방지제는 이 활성산소 자유라디칼을 없애버립니다. 이거 반응해서 이걸 없애버려서 유지 반응 억제하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산화방지제 몇 가지 예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천연항산화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합성항산화제가 있죠. 천연항산화제는 자연물이 존재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식용지에 뭐 존재하는 것이요? 토코페롤이죠. 토코페롤은 일반적으로 각종 우리가 식물성 기름에 존재하죠. 왜? 식물성 정자에 원래 있었죠. 그 다음에 세사몰이죠. 세사몰은 참깨에 있습니다. 참깨. 그래서 참깨나 참기름. 참기름은 산패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 참깨 자체가 세사몰이라는 천연항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시폴이죠. 고시폴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먹지 않지만 면실 종자에 고시폴이 있어서 이것도 천연항산화제입니다. 그 다음에 합성항산화제는 바로 첨가물인데, 자, 식품 첨가물에 이용되는 합성항산화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BHT 있죠. 부틸하이드록시톨루엔, BHA, 부틸하이드록시아니졸, 그 다음에 프로필 갈레이트, 몰식 자산 프로필 또는 프로필 갈레이트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첨가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꼭 알아두시고, 특히 우리가 이런 것들은 고시폴, 면실류, 세사몰, 참깨 이런 것들은 확인해 바라고. 그 다음에 참고로 말하면 여러분 들기름 있죠. 들기름은 세사몰이 없어요. 그래서 들기름이 산패에 취약하죠. 왜 취약해요? 들깨는 천연항산화제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들기름이 참기름보다도 소비기한이 짧아요. 왜요? 항산화제가 없기 때문에. 원래 깨에 없어. 여러분 들깨하고 참깨는 식물 분류학적으로 전혀 다른 종입니다. 우리가 그냥 들깨 참깨라고 하지만 무슨 그죠? 같은 뭐 이제 종류가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없다. 여기까지. 30번. 남백에서 주로 발견되며 수용성이면서 혈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까 했죠, 여러분들. 우리가 구조적 단백질 할 때 정답은 알부민이 되겠습니다. 콜라겐은 우리가 주로 선상 단백질로서 우리가 피부라든지 이게 뭐 손톱에 관여하는 그러한 구조적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케라틴도 우리가 손톱 같은 데 관계하는 역시 선상으로 된 그런 구조적 단백질이 되겠습니다.